치매 걸린 주제에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돈 말고는 쓸모도 없는 인간이잖아요. 법무사 사무실 한가운데서 며느리 유세연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옆에는 제 아내 박순자가 구석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 법무사님. 제가 평소에 농담 좀 해요. 어차피 저분 이런 말해도 못 알아들으셔요. 귀도 머리도 다 나가셨는데. 유세연은 명품 코트 자락을 넘기며 비웃듯 웃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무사 오영수가 노트북 옆에 놓인 작은 스피커를 켰어요. 저 늙은이 죽어야 우리 인생 시작이야. 성년후견인만 따내면 아파트도 주식도 다 내 거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방금 전 유세연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녹음된 음성이었죠.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유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유세연, 그 말. 제가 못 들은 줄 아셨나?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발로 똑바로 섰죠. 귀도 머리도 다 멀쩡하다. 문제는 사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그걸 이제야 들었다는 거지. 그날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치매 걸린 거지 노인으로 취급받던 제가 80억짜리 유언장과 모두의 얼굴을 바꿔놓을 녹음 파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노후라 무시당하던 한 남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늦게 깨달은 진실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을 늘 숨겨두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야기 계속 들으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확히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복도식 아파트 단지였어요. 72살 김만수, 그러니까 접니다. 저는 그곳 경비실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쓰레기를 치우고 택배를 정리했죠. 허리는 일부러 조금 더 굽히고 걸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작업복, 그게 제 유니폼이었죠. 경비실 안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로 올려놨어요. 아침 드라마 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왜 그랬냐고요? 귀먹은 노인처럼 보이려고요. 오른쪽 귀에는 초소형 보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의 안 보이는 최신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볼륨을 중간쯤만 맞춰놨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면 예 하고 되묻는 척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더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유세연이 들어왔죠. 아버님, 택배 왔어요. 유세연은 택배 상자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저는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택배요, 택배. 유세연이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예. 누구세요? 하, 진짜. 유세연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귀 옆에서 소리쳤어요. 택배 왔다고요, 아버님. 아, 예. 고맙습니다.
저는 허리를 더 굽히고 택배 상자를 들려고 했습니다. 무거웠지만 일부러 힘겹게 끙끙거렸죠. 유세연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참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어제 CCTV 확인 좀 하셨어요. 2층 205호 아저씨가 주차 문제로 전화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CCTV요. 그게 뭔가요? 감시 카메라요. 감시 카메라. 유세연이 경비실 구석에 있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거 보고 누가 차 잘못됐는지 확인하라고요. 아, 예. 봤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유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치매 걸린 주제에 경비일도 제대로 못하시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 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유세연은 핸드백을 어깨에 맨 채 경비실을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아버님 진짜 이제 안 되겠어. 전화 너머로 제 아들, 그러니까 유세연의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또 무슨 일이야? 오늘도 CCTV 확인 못 하셨대. 주민이 전화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신대요. 이거 완전 치매 아니에요. 유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아버님 요양원 보내야 우리도 사람답게 산다니까. 지금 이 좁은 아파트에 아버님 모시고 있으면 애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텔레비전만 보는 척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보청기 안쪽에 내장된 녹음 기능이 모든 대화를 저장하고 있었죠. 여보, 내 말 들어요. 요양원 알아봐요. 제발. 저 늙은이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가진다고요. 유세연은 전화를 끊고 경비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보청기를 만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저장되었다는 작은 진동이 느껴졌죠. 유세연, 당신은 아직 모를 겁니다. 내가 듣고 있다는 걸요. 오후가 되자 경비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김밥집을 하는 박순자였어요. 사실 박순자를 처음 본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재래시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들른 김밥집이었죠. 송김밥 1,000원. 그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박순자는 말없이 김을 펴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넣더군요. 손이 참 빨랐어요. 그런데 그 손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순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김밥을 썰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맛있겠다고요. 박순자는 비닐봉지에 김밥을 담아 건네며 겨우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참 공허했습니다. 뭔가 오래전에 꺼져버린 불 같았죠.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김밥집에 들렀습니다. 박순자는 저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묵묵히 김밥을 말아줬어요. 어느 날은 가게 안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이번 달 안에 갚을게요.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순자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자만 벌써 200만 원 넘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가게 들어간다고요. 전화가 끊겼고 박순자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천천히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김밥을 사고 나오며
작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박순자는 얼굴을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누구세요? 저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요. 김밥 자주 사먹는 사람이요. 박순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도움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도움을 주시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겉으로 보기엔 쪼글쪼글한 경비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걸요. 경비실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마스터톤 배당금 통장이었어요. 잔액란에는 12억 4천만 원이 찍혀 있었죠. 저는 그 통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법무사 오영수의 명함이었습니다. 영수야, 나 만수야. 부탁 하나 할 게 있는데 사무실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걸린 폐인 취급했고 저는 그 모든 걸 듣고 녹음했죠. 그리고 박순자라는 여자는 빚에 쪼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산을 하나 챙겨 들고 재래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고 재래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후 5시쯤이었을 겁니다. 시장 골목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죠. 김밥집 앞을 지나쳤는데 박순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장사가 한창일 텐데요. 저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 골목 어귀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박순자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사장님, 제가 다가가자 박순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경비 아저씨요. 김밥 사 먹던 사람. 저는 우산을 박순자 머리 위로 씌워줬습니다. 박순자는 제 손을 피하듯 몸을 움츠렸어요. 괜찮아요. 비 그쳤어요. 아직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우산을 박순자 옆 바닥에 세워뒀습니다. 여기 놔둘게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요? 예.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왜 잘해주시는데요? 저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박순자와 눈높이를 맞췄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박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네, 힘들죠. 빚쟁이한테 쫓기고 가게 빼앗길 판인데 안 힘들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어요. 한참 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제 끝났어요. 2억 원이요. 2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제가 김밥 몇 개를 팔아야 2억 원을 만들겠어요. 2억이요. 네. 원래는 5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2억이 됐어요. 일주일 뒤까지 안 갚으면 가게 넘어간대요. 그럼 전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박순자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사 오영수의 명함이었죠. 사장님, 이거 받아요. 뭔데요? 제 아는 법무사예요. 빚 문제 상담 잘해요. 한번 가보세요. 박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법무사요.
법무사 상담받을 돈도 없는데요. 공짜로 해줄 거예요. 제가 부탁했으니까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할아버지는 저 모르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픈 척 끙끙거리며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아는 사람한테는 차마 부탁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이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내일 저녁 6시에 와주세요. 그럼 제 부탁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박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박순자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일부러 못 듣는 척했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법무사 오영수 사무실은 시장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저는 6시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죠. 오영수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영수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만수 형님 오셨어요. 응, 영수야. 고맙다. 오영수는 67살이었지만 저보다 5살 어렸죠. 오래전에 제가 도와준 적이 있어서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분 올까요? 올 거야.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고. 오영수는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형님 진심이세요? 결혼이요. 계약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진짜 부부가 되는 건데요. 나 이제 70이야. 혼자 늙어 죽기 싫더라고. 하지만 형님한테는 아들이 있잖아요. 오영수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있긴 하지. 하지만 내 아들인지 유세연 남편인지 모르겠더라. 오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심한가요? 심하지. 날 치매 걸린 폐인 취급해. 요양원 보내려고 벼르고 있어. 그럼 아드님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아들 마누라 무서워하거든. 오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형님 빚 2억 원 대신 갚아주고 매달 300만 원씩 주는 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려고요. 나쁜 마음 먹으면 어때?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형님, 영수야, 난 그냥 조용히 늙고 싶어. 유세연 얼굴 안 보고 살고 싶고, 밥 먹을 때 누가 옆에 앉아 있으면 좋겠고, 그게 다야. 오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박순자였습니다. 젖은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저 어제 명함 받은 사람인데요. 오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오영수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박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냐면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네. 결혼 계약서입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결혼이요. 저한테요. 오영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께서 사장님과 법적 부부가 되고 싶다고 하세요. 물론 계약 결혼이니까 실제로 부부처럼 사는 건 아니고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오영수는 서류를 넘기며 읽어줬어요. 첫째, 사장님 빚 2억 원 전액 상환. 둘째, 매달 생활비 300만 원 지급. 셋째, 방은 따로 씀. 넷째, 신체 접촉 일절 없음. 다섯째, 계약 기간은 김만수 어르신 생존 시까지.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죠. 이게 무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70이에요. 당뇨에 혈압에 귀도 잘 안 들려요. 남자로서 기능도 다 끝났어요. 박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텔레비전 볼 때 같이 보고, 그 정도면 돼요. 왜 저예요? 할아버지는 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아는 사람한테는 짐이 되잖아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어차피 제 돈 쓸 데도 없어요. 자식한테 줘봤자 며느리가 다 가져갈 거고요. 그럴 바엔 사장님한테 주는 게 나아요. 하지만 사장님,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더 허리를 굽혔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게 냈죠. 저 힘도 없어요. 크게 소리도 못 질러요. 술도 안 마셔요.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할아버지예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 드릴게요.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손 안 대세요? 안 돼요. 약속해요. 소리도 안 지르세요. 안 질러요. 귀 안 좋아서 큰 소리 싫어해요. 술도 술 안 마셔요. 약 먹어야 해서 못 마셔요.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가득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남자 무서워요.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렸어요. 저도 맞았어요. 남자친구도 저 때렸어요.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저한테 주먹을 휘둘렀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처럼 늙고 힘없고 귀먹고 조용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면 사장님 안 무서워할 것 같아서요. 박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재가 다 있을까요? 저를 못 때리는 남자라니.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때릴 힘도 없고 때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오영수가 펜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결정하셨으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계약서 제6조. 갑과 을은 상호간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박순자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장을 찍었어요. 꾹. 빨간 도장이 종이에 찍혔습니다. 저도 옆에 제 도장을 찍었죠. 이제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안도하고 있었어요. 나를 건드리지 않을 남자. 나를 때리지 못할 남자. 그게 박순자가 원하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도망칠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안전한 남자로 남아야 했죠. 사무실을 나오며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김만수요. 저는 박순자예요. 알아요. 명함에 써 있었어요. 박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박순자와 함께 살게 될 거였죠. 유세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제가 법적 배우자를 드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배우자 앞에서는 저는 영원히 힘없는 노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도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순자가 짐을 들고 제가 사는 아파트로 왔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큰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들어 있었죠.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박순자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들어와도 돼요. 그럼요. 계약서에도 써 있잖아요. 박순자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죠. 제 집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20평 남짓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이 딸린 구조였어요.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저는 안쪽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방이었죠. 이불도 새로 샀어요. 옷장도 비워뒀고요. 박순자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밖에 있을게요. 짐 정리하세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한참 뒤 박순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예.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 저기요. 복도 끝에 있어요. 박순자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장을 봐뒀었거든요. 계란, 김치, 두부, 파. 간단하게 찌개라도 끓여야겠다 싶었죠. 박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저녁 준비요. 찌개 끓이려고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박순자는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갔어요. 할아버지는 앉아 계세요. 요리는 제가 하는 게 나아요. 그래요. 그럼 부탁할게요. 박순자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역시 오래 장사를 한 사람이더군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다 됐어요. 밥 드세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박순자가 찌개와 밥을 날랐습니다. 같이 드세요. 저도요. 그럼요. 혼자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죠. 저는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냥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박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집에서 잠을 잤죠. 하지만 방은 따로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벌써 만들었어요. 네. 일어났길래 그냥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경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순자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예. 당신도 오늘 김밥집 여세요. 어떻게 하세요?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당신 일은 당신이 계속한다고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나갈게요.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유세연이었어요. 며느리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반찬 갖다 드리려고요. 유세연의 시선이 박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요. 예. 며칠 전에 혼인신고했어요. 유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인신고요. 아버님이요. 왜요? 안 돼요. 아니, 그게. 저도 사람인데 혼자 살기 외롭잖아요. 유세연은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박순자가 작게 대답했어요. 재래시장에서 김밥집 해요. 김밥집이요? 네. 유세연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정말 아버님 생각해서 결혼하신 거 맞아요. 당연하죠. 저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에요. 유세연, 당신은 신경 쓰지 마요. 유세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박순자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럼 저 출근해야 해서요. 저는 박순자의 손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박순자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저는 금방 손을 놓았어요. 같이 가요. 네. 우리는 유세연을 뒤로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유세연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못 들은 척했죠. 계단 아래에 도착하자 박순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며느리분이 화내실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화낼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결혼하셨다면서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어차피 반대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됐다.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 아버지,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보청기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경비실 청소를 하다가 벽장을 열었어요. 안쪽 깊은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옛날 거요. 친구랑 같이 일하던 시절 서류들이요. 열어봐도 돼요. 그럼요. 박순자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가 가득했죠. 박순자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속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요. 젊었을 때 잘생기셨네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수들이요. 옛날에 녹음실에서 일했거든요. 녹음실이요. 네. 음향 담당했어요. 박순자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서류 하나를 발견했죠. 마스터톤.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되게 큰 회사가 됐어요. 할아버지도 거기서 일하셨어요. 응. 옛날에 친구랑 같이 시작했는데 친구가 잘 키워서 상장까지 했어요. 대단하네요. 그럼 할아버지도 부자 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찍 나왔어요. 친구가 주식 좀 줬는데 그게 운 좋게 올라서 배당금 조금 받는 정도예요. 조금이요. 그럼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저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박순자는 마스터톤 서류를 못 봤을 겁니다. 상자 맨 밑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세연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유세연이 경비실에 들이닥쳤어요. 박순자가 시장에 간 사이였죠. 아버님, 왜?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 아버님 옛날에 마스터톤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그래. 거기 주식 갖고 계신 거 맞죠? 조금이요. 배당금 얼마나 나와요? 왜 그걸 물어? 궁금해서요. 유세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멍청한 척했어요. 100만 원쯤. 한 달에요. 응. 그게 다예요. 그래. 유세연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서류들 제가 봐도 돼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안 돼. 왜요? 내 거야. 당신이 볼 거 아니야. 유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님, 전 도와드리려는 건데요. 필요 없어. 유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박순자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세연이었습니다. 뒤에는 제 아들도 있었죠. 아버지, 왜 왔냐? 아버지, 저희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유세연이 거실로 들어와 박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아버님, 이분이랑 재산 문제 얘기 안 하셨죠? 무슨 소리야? 전 알아봤어요. 아버님이 마스터톤 초기 주주 명단에 있다는 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 몇 천만 원은 나올 텐데요. 유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님, 저 치매 노인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숨기고 계신 거죠. 제 아들이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안 돼요. 우리가 당할 수는 없어요. 유세연은 박순자를 가리켰어요. 이 여자 돈 노리고 접근한 거 분명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가. 예. 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세연이 잠시 움찔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보세요. 저렇게 화도 내시는데 무슨 치매예요. 다 연기였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가리켰죠. 유세연과 제 아들은 결국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세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두고 보세요. 아버님이 숨기는 게 뭔지 제가 다 밝혀낼 거예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제가 나갈게요.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은 제 아내예요. 법적으로 정식 배우자라고요. 아무도 당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유세연이 제 정체를 눈치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박순자도 알게 되겠죠. 제가 사실은 힘이 있다는 걸요. 제가 사실은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이 오면 박순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전한 남자라고 믿었던 저를 보고 또다시 도망칠까요? 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괜찮았어요. 박순자는 여전히 저를 힘없는 할아버지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순자와의 생활은 조용했어요.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함께 봤죠. 하지만 여전히 방은 따로였고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그게 편해 보였어요. 어느 날 경비실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마스터톤 창립 40주년 기념 파티 초청장이었죠. 박순자가 편지를 보더니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옛날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파티 초청장이래요. 가실 거예요? 글쎄요. 안 가려고요. 왜요? 옛날 동료들도 보고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가면 피곤해요. 사람들 많고 시끄럽고요.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박순자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계속 늙은이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박순자가 같이 가겠다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럼 같이 가요. 좋아요. 할아버지, 그날은 옷 좀 잘 입으세요. 알았어요. 파티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었죠. 박순자가 다림질을 해줬지만 구겨진 자국은 남아 있었어요. 지팡이도 챙겼습니다.
원래는 필요 없지만 연기를 위해서였죠.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응. 저는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박순자가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과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었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누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만수 선배님이세요? 예. 저 신입 때 인사드렸던 최진우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그래요. 최진우는 지금 마스터톤 부사장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최진우는 구석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어요. 박순자도 옆에 앉았죠. 부인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우는 인사를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는 얼굴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었죠. 그때였어요.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세연이었습니다. 뒤에는 제 아들도 있었어요. 아버님, 유세연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저희도 초대받아서 왔어요. 그래. 아버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여기 사람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유세연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유세연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요.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세연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척하더니 테이블 아래쪽을 만졌어요. 작은 카메라를 붙이는 것 같았죠.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창립 40주년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창립 멤버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름이 불렸죠. 음향 기사로 함께 하셨던 김만수 선배님도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없어 보였어요. 그저 형식적인 박수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은 채로요. 곧 파티는 뒤풀이로 이어졌습니다. 호텔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박순자가 불편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노래방 싫어요. 왜요? 그냥 싫어요. 시끄럽고요. 그럼 밖에서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같이 있을게요. 박순자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노래방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유세연이 그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어요. 트로트 가수 조강민 씨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강민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다가 박순자를 발견했죠.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박순자 아니야.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강민이 다가왔습니다. 야, 박순자. 너 여기 왜 있어? 나 피해 다니더니 여기서 만나네. 저는 박순자와 조강민 사이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조강민은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시고? 제 남편이에요. 남편? 박순자가 재혼을 했네.
이 할아버지랑 조강민은 술 냄새를 풍기며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박순자, 나랑 할 얘기 있어. 잠깐 나와. 싫어요. 나와, 이년아. 조강민이 박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놓아요. 닥쳐. 저는 조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뭐? 부인한테서 손 떼라고요. 조강민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뭘 어쩌겠다고. 비켜. 조강민은 박순자를 끌고 노래방 안쪽 작은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따라갔죠. 안쪽 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조강민은 문을 닫고 박순자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야, 박순자. 너 나한테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 저는 빚다 갚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김밥집 돈 댔잖아. 그거 갚아. 그건 20년 전 일이에요. 이미 다 갚았어요. 조강민은 박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박순자가 울먹였어요. 놓아요. 제발이요. 조강민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순자를 때리려는 것 같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조강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이었어요. 저는 조강민의 손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밀쳐냈죠. 조강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조강민이 놀라 소리쳤어요. 쿵! 조강민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죠. 손목이.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쓴 힘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박순자가 벽에 기댄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박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박순자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벽 쪽으로 움츠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팔에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 거친 숨소리, 번뜩이는 눈빛. 박순자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안전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무서운 남자였죠. 박순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을 지키려고. 박순자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르던 아버지요. 그리고 전 남친 조강민의 모습도요. 노래방에서 자신을 때리던 그 순간이요. 남자의 힘, 남자의 폭력, 남자의 목소리, 모든 게 한꺼번에 되살아났을 겁니다.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 가까이 오지 마요. 순자 씨, 당신도 똑같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당신도 괴물이에요. 박순자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강민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고요. 문 밖에서 유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봤죠? 저 사람 전혀 약하지 않아요.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유세연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장면을 다 찍은 것 같았죠. 유세연이 비웃었어요. 아버님, 이제 들통났네요. 치매도 거짓말, 힘없는 것도 거짓말. 다 연기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저 끝을 바라봤어요. 박순자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 제 힘 때문에 도망친 사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힘이 있다는 건 때로는 저주라는 걸요. 특히 힘을 무서워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저는 지팡이를 주워들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멀리 도망쳤겠죠. 저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순자는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저를 피할까요? 비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였죠. 박순자는 집에 없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짐이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제가 2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녹음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당시 저는 음향 기사였습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저는 뒤에서 소리를 조절했어요. 믹서를 만지고 이퀄라이저를 조정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죠.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왜 그랬냐고요? 저희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안을 발칵 뒤집었어요. 어머니를 때렸고 저도 맞았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닮을까봐 더 무서웠죠. 혹시 제 안에도 아버지 같은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 혹시 저도 누군가를 때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했고 싸움을 피했어요. 몸은 컸지만 힘을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25살 그날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녹음실에 새로 들어온 가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가수는 오만했죠. 녹음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어요. 저한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야, 음향. 이거 왜 이래? 다시 해. 제가 조정을 하면 또 소리를 질렀죠. 이것도 아니야. 귀가 있어, 없어.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한계였어요. 녹음이 끝나고 그 가수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야, 너 일 이따위로 할 거야. 다음부터 제대로 안 하면 나 다른 녹음실 간다. 그리고 저를 밀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제가 그 가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가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죠. 야야, 뭐 하는 거야? 저는 제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가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녹음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힘이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닮았구나. 저도 결국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때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마스터톤을 세운 그 친구였어요. 만수야, 너 요즘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 힘쓰는 게 무섭구나. 예. 그럼 힘 안 쓰는 일을 하면 되잖아. 친구는 작은 회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음향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죠. 나랑 같이 해. 기계 만드는 일은 힘쓸 일 없어. 조용히 나사 조이고 배선 연결하고 그러면 돼. 저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마스터톤에서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친구와 저 그리고 직원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능력이 있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회사는 점점 커졌죠. 10년쯤 지나자 마스터톤은 업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20년 뒤에는 상장을 했고요. 친구는 저한테 주식을 나눠줬어요. 만수야, 이거 내 거야. 우리 같이 시작했잖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서 두려움도 커졌어요. 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유세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죠.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유세연은 제 재산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를 조종하려 들었죠. 아버님,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우리가 모실게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지만 속은 달랐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낫겠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늙고 약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청기 볼륨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었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강민이 박순자를 위협했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박순자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박순자도 저처럼 과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더 깊은 상처가 있겠죠. 며칠 뒤 저는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박순자의 김밥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째 문을 열지 않은 것 같았죠. 옆 가게 주인이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순자 찾으세요. 네.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던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오영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박순자 씨 소식 아세요? 응, 모르겠어. 제가 알아봤는데 친척 집에 있대요. 경기도 쪽이라던데요. 그래. 형님, 찾아가 보세요. 영수야,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나 때문에 도망친 사람한테. 그래도 형님 마음은 전해야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내가 가면 또 무서워할 거야. 오영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형님, 그럼 힘 말고 다른 걸 쓰세요. 다른 거. 네. 법이요. 서류요. 증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야,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영수가 말했어요. 형님, 유세연이랑 조강민이 손잡았대요. 형님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언론 플레이 준비 중이래요. 그 노래방 영상 가지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주먹으로 싸우는 건 그만두자. 법으로 싸우자. 네, 형님. 저도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어요. 유세연의 녹음 파일들, 회사 자금 유용 내역, 조강민의 과거 폭행 기록. 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때려 눕히지 않겠어요. 법과 증거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자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힘이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인다는 걸요. 며칠 뒤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허리 굽은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70이 새 남자였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인가. 그럼 이제 힘 말고 다른 걸 써야겠지.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갔어요. 저는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유언장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정리했고 법무사와 상의도 마쳤죠.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요.
유세연은 아직 모를 겁니다.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요. 그리고 박순자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제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이제 곧 결판이 날 겁니다. 주먹이 아니라 법으로요. 폭력이 아니라 진실로요.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허리를 굽히며 늙은이처럼요. 하지만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박순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아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김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쓰러진 척을 해야 해요. 진단서도 필요하고요. 의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쓰러진 척이요.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거든요. 성년후견인 지정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럼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쓰러지시면 오히려 며느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며느리가 서두르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실수를 하거든요. 의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며칠 뒤 저는 경비실에서 일부러 쓰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어요. 주민 한 명이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예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세연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제 아들도 함께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세연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아버님, 이제 정말 요양시설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유세연은 복도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청기로 모든 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저 유세연이에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성년후견인 절차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소견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변경도 가능한가요? 변경은 어렵지만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 관리는 가능합니다. 좋아요. 빨리 서류 준비해 주세요. 유세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사흘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법무사 오영수 사무실로 갔어요. 형님, 준비 다 됐어요. 고맙다, 영수야. 유언장 봉투는 여기 있고요. 녹음 파일도 정리했어요. 며느리한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래요. 좋아. 오영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박순자 씨는 연락 안 하시고요. 아직이야. 일단 이 일부터 끝내야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세영과 제 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박순자도 왔습니다. 박순자는 구석 의자에 작게 웅크려 앉았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영수가 입을 열었어요. 자, 다들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만수 어르신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유세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님이 언제 작성하셨어요? 10년 전에 작성하셨고
6개월 전에 변경하셨습니다. 6개월 전이요. 네. 오영수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먼저 재산 목록부터 읽겠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1채. 시가 4억 원 상당. 유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금액이었죠. 오영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소재 상가 건물 지분 30%. 시가 15억 원 상당. 유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마스터톤 주식 8만 3천 주. 현재 시가 기준 60억 원 상당. 뭐라고요? 유세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0억이요. 마스터톤 주식이 60억이요. 네. 배당금만 연간 2억 5천만 원입니다. 유세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입만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죠. 제 아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오영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모두 합쳐 80억 원 상당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세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오영수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유언장 내용을 읽겠습니다. 제 재산의 10%는 아들 김태수에게 남깁니다. 제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10%요. 8억이요. 네. 나머지는요. 오영수가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재산의 70%는 제 노후를 짐작 취급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준 사람, 박순자와 박순자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박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70%요. 그게 얼마예요? 56억 원입니다. 박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사회에 기부합니다. 유세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님은 지금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치매에 혈압에 제대로 판단하실 수 없어요. 오영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보청기로 녹음한 대화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녹음이요. 네. 들어보시겠습니까? 오영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유세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걸린 주제에 CCTV도 제대로 못 보냐?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유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죠. 아버님 요양원 보내야 우리도 사람답게 산다니까. 지금 이 좁은 아파트에 아버님 모시고 있으면 애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저 늙은이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돈 말고는 쓸모도 없는 인간이잖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유세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농담이었어요. 제가 그냥 화나서 한 말이에요. 오영수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저 늙은이 죽어야 우리 인생 시작이야. 성년후견인만 따내면 아파트도 주식도 다 내 거야. 유세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 놀라 소리쳤죠. 저는 두 발로 똑바로 섰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어요. 유세연, 그 말. 내가 못 들은 줄 아셨나? 저는 유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귀도 머리도 다 멀쩡하다. 문제는 사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그걸 이제야 들었다는 거지. 유세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아버님.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봤다.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전부 다 들었어. 유세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 눈은 믿고 싶었잖아. 그래도 이제라도 봤으니 됐다. 아버지, 제 아들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 아직 늦지 않았어. 박순자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 박순자가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섭죠?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이 있다는 거, 제가 거짓말했다는 거, 다 무서우시죠?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먹을 쓰지 않았어요. 법으로 싸웠어요. 서류로, 증거로, 진실로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힘은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제라도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오영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강민 씨 건도 처리됐습니다. 과거 폭행 혐의와 이번 협박 미수로 구속됐어요. 유세연 씨는 회사 자금 유용 건으로 형사 고발됐고요. 유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박순자에게만 집중했죠. 순자 씨, 집에 가요. 박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세연은 홈쇼핑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회사 카드로 개인 명품을 구입한 내역이 드러났거든요. 시청자를 기만한 방송 내역도 문제가 됐죠. 형사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저는 합의하지 않았어요. 조강민도 구속됐습니다. 20년 전 박순자에게 저지른 폭행 사건 증거가 나왔거든요. 이번 협박과 감금 미수까지 더해져 실형을 받았죠. 제 아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눈이 가려진 거지.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해. 빚 청산하고 새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아들의 빚을 정리해줬어요. 유세연이 만든 빚이었지만 제 아들 명의로 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해줬습니다. 아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살아. 이제 내 인생이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조심스러워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거리를 두고 앉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에게 물었어요. 순자 씨, 왜 그렇게 남자가 무서워요?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어요. 저도 맞았고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소리만 나도 무서웠어요. 남자 목소리, 남자 발걸음 소리, 남자 숨소리. 다 무서웠죠. 그래서 조용한 남자를 찾으신 거군요. 네. 할아버지처럼 힘없고 조용한 사람이면 안 무서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있다는 걸 보셨죠? 네. 무서웠죠? 네.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힘을 저 때문에 쓰셨잖아요. 저를 지키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힘은 당신을 위해서만 쓸 거예요. 절대 당신한테는 안 쓸 거고요. 할아버지, 믿어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믿어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박순자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오세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박순자가 높은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릇 좀 내려주세요. 제가 닿지 않아요. 저는 손을 뻗어 그릇을 내렸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제 팔을 봤어요. 힘줄이 선명하게 보였죠. 박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릇을 건넸습니다. 박순자가 작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생각보다 힘이 세시네요. 네. 숨기려고 했는데 들켰네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 힘은 나쁜 힘이 아니니까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니요. 왜요? 드릴 게 있어요. 박순자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이거 찢어도 돼요? 예. 계약서 제6조요.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는 할아버지 손 잡아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박순자는 계약서를 천천히 찢었어요. 찌찍. 종이가 반으로 갈라졌죠. 저는 박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럽고 작은 손이었죠. 고맙습니다, 순자 씨.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주셔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며칠 뒤 오영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형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대요. 다큐요? 네. 치매 노인으로 무시당하다가 유언장으로 반격한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형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메시지 아니에요. 노인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요. 저는 박순자를 봤어요. 박순자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방송은 한 달 뒤에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치매인 줄 알았던 시아버지, 알고 보니 80억 부자였다.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제안한 일이었죠. 김 선배님, 우리 시장에 작은 공간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좀 하시면 어때요? 뭐요? 카페 같은 거요. 노래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저는 박순자를 봤습니다. 순자 씨 어때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근처 옥탑 건물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었죠. 저는 음향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옛날 솜씨가 아직 남아있더군요. 박순자는 인테리어를 고민했어요. 소파랑 테이블을 놓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를 붙였죠. 한 달 뒤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옥탑 소리 공방.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죠. 사연 있는 분들 조용히 노래하시고 가세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왔습니다. 노인들이 많았죠.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할머니는 트로트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열심히 불렀죠. 저는 믹서를 조정하며 볼륨을 맞춰줬습니다. 박순자는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람 대접 받은 것 같아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박순자도 조금씩 무대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죠. 하지만 저는 뒤에서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박순자는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어요. 옛날 트로트였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순자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잘하셨어요. 박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으로요. 저는 박순자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는 제가 안길 준비됐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같이 자도 돼요. 저는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이요? 네. 이제는 혼자 자기 싫어요. 박순자는 제 옆에 누웠어요. 조심스럽게요. 저는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옥탑 소리 공방은 이제 재래시장의 명물이 됐어요. 매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자식한테 소외된 할아버지들, 사연 있는 분들이 찾아왔죠. 입장료는 없었습니다. 다만 커피나 차 한 잔 주문하면 됐어요. 가격은 2,000원이었죠. 무대는 작았지만 음향시설은 최고급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마스터톤 장비였거든요. 카운터에는 몸빼바지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은 제가 서 있었어요. 허리도 곧게 펴고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노래 불러도 돼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제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집에서 쓸모없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노래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 내고 싶어요. 저는 믹서 앞에 앉았습니다. 볼륨을 조정하고 반주를 틀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람 구실한 것 같아요. 박순자가 할머니한테 차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목 축이세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할머니 목소리 참 좋으세요. 박순자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옷도 예쁘게 입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꺼져 있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박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매일 저녁 이 시간에 박순자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를까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사장님, 옛날 노래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박순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반주가 시작되고 박순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70년대 트로트였죠. 목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믹서를 조정하며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박순자를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순자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손님이 소리쳤어요. 사장님, 남편분이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순자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요. 참 특이하게 만났어요. 손님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무서웠어요. 큰 소리 지르는 남자, 술 마시는 남자, 힘으로 위협하는 남자. 다 무서웠죠. 그래서 힘없는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손님 한 명이 웃으며 물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를 못 때리는 남자를 찾았어요. 그런데요. 박순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힘이 있더라고요. 엄청 센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이 놀라 저를 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속았다고 생각했죠. 도망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힘을 저한테 안 썼어요. 저를 지키는 데만 썼어요. 나쁜 사람들한테는 법으로 싸웠고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제 옆에 섰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무서운 건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더라고요. 저는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제 옆에서 조용히 소리를 맞춰줘요. 제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내려주고 너무 낮으면 올려주고요. 그게 진짜 남자더라고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맞춰주는 거요. 손님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마워요. 저도 고맙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자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죠.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매 노인으로 무시당하던 남성 80억 유언장으로 반격. 현재는 아내와 함께 노인들을 위한 카페 운영 중. 리포터가 우리 가게를 취재한 영상이 나왔어요. 이곳은 사연 있는 노인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김만수 씨 부부는 매일 무료로 차를 나눠주고 노래를 들어줍니다. 박순자가 거실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또 나왔네요. 그러게요. 창피해요. 왜요? 좋은 일 하는 건데요. 박순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박순자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예전에는 그냥 빚 갚고 조용히 죽고 싶었어요. 그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얼굴 보고 밥 같이 먹고 가게 가고 그게 좋아요.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박순자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노후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손님들이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요? 네. 마음 편히 기대어 올 수 있는 사람 한 명이요. 박순자는 저를 봤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면 외로워요. 하지만 사람 하나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멋진 부부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박순자가 무대를 쓸고 저는 음향 장비를 끄고요. 모든 일이 끝나자 박순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할아버지, 저 노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요? 네. 할아버지한테만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믹서 앞에 앉았습니다. 반주를 틀어줬죠. 박순자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조용한 발라드였습니다. 가사는 이랬어요. 늦게 만난 사람이지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저만을 위한 노래였죠. 노래가 끝나고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평생 무서워하던 건 남자의 목소리였는데요. 이제는 할아버지 숨소리 없으면 잠이 안 와요.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박순자를 꼭 안아줬어요. 평생 제 옆에서 조용히 소리 좀 맞춰줘요, 할아버지. 그럴게요. 평생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빈 가게 안에서 단둘이요. 밖에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재래시장 골목에 노을빛이 물들었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갈 겁니다. 옥탑 소리 공방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켜질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연 있는 노인들, 외로운 사람들, 목소리 내고 싶은 사람들이요. 저는 박순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을 천천히요. 노후의 진짜 역전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편히 기대어 올 수 있는 사람 하나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